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 궁금하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그리고 작가는 슬라보의 지젝이고요. 책은 지젝의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기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멋있지 않나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기. 2010년도에 출간된 책이고요. 21세기의 지성으로, 세계의 지성으로 꼽히는 슬라보의 지젝의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오늘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나 너무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은 좀 넘어가고 이렇게 제가 낭독으로 전해드려도 대략적으로 와 닿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골라서 읽어 드릴 거예요. 조금 낯설다 싶으시면 한두 번 대감기해서 들으시거나 반복 듣기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의 생각, 어떤 냉철한 그런 사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젝의 책 혹은 강연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더라고요. 모든 철학책이 다 그렇지만 지젝을 아주 매끄럽게 그렇게 번역한 글이나 책들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띄엄띄엄 이해 안 가는 부분들, 이거 뭐지 싶은 부분들은 몇 번 더 읽어보고 좀 넘어가는 그런 독법이 필요해요. 너무 완벽하게 소화시키려고 하면 포기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팬을 그의 추종자들이라고 그럴까요? 좀 거부감이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의 생각에 많은 젊은이들이 동조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고 지젝의 주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문장 먼저 소개해드리죠. 자본주의는 점점 대안을 허용하지 않는 이데올로기가 되어 그러면서도 환경적, 과학적, 사회적인 거대 이슈들에 대면할 준비는 안 되어 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가 자본주의에 대해 어떤 인식을,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분노한 상태에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읽어 드릴게요. 2008년 9월에 있었던 금융 붕괴에 대한 반응과 2009년, 바로 1년 뒤죠.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를 비교해보라. 전 세계의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구하라 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코펜하겐에서 있었던 그런 요구죠. 그 요구에 대해서는 모두 얼마간 미뤄질 수 있지만, 유보할 수 있지만, 은행을 구하라. 2008년에 금융 붕괴에 있었던 요구사항입니다. 그 은행을 구하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만은 아주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었고, 또 실제로 그 요구가 이루어졌던, 실행되었던 그런 아주 무조건적인 지상 명령으로서 그 은행을 구하라 라는 조치가, 구호가 외쳐졌던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요? 이 은행을 구하라 라는 요구가 야기되었던 그 사태의 충격은
절대적이고 초국가적이어서 당파를 불문하고 그 즉시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대재앙을 피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목적 앞에 세계 지도자들 사이의 모든 원한은 잠시 잊히고 묻히고 만다. 우리는 전 세계의 현실에 대해 바라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많지만 정작 우리 삶의 실제는 자본뿐이었던 거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 안 할 수 없죠. 이렇게 슬라보의 지제이라는 이 시대의 지성은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각성시켜 주고 있죠. 그는 슬라보의 지제이라는 철학자는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이고요. 대표적인 자본주의자 에인 랜드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일종의 공산주의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가 배웠던 그런 류의 공산주의자는 아니고요. 슬라보의 지제액은 말 그대로 모순 덩어리인데요. 라칸, 헤겔, 프로이트, 칸트, 하이데거 이런 역사 속의 모든 철학자들로부터 현대 철학을 도출한 수립했다고 할까요? 했던 이들 철학자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고요. 그런 그의 저작들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이론 없이 현대의 각종 통념들에 날카로운 메시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니체식으로 말하자면 전 세계의 나쁜 양심인 그는 관용과 민주주의처럼 자유주의 체제에서 신성시되는 개념의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내셔널 리뷰로부터 서양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라는 별명을 선사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일종의 공산주의자, 앞서 언급한 그런 별명도 있고요. 서양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 21세기의 지성, 기타 등등 그런 급들의 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용이란 민주주의라는 용어만 나오면 무조건 옳은 것, 좋은 것으로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나 여과 없이 모든 종류에 갖다 대도 관용과 민주주의는 다 통하잖아요. 이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 관용과 민주주의에 입각했을 때 내려진 결론이다라는 주장을 만나면 백기를 들게 되는 그렇게 관용과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추종이랄까요, 용인이랄까요, 지향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믿음, 신뢰, 무한 신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사고 자체를 무사 통과시키는 그런 패스포트의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냉철한 철학자 지제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제액은 500쪽짜리 베스트셀러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기 라는 그의 저서에서 전 세계의 자유자본주의가 최악의 고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종말의 신호라 할 묵시록의 네 기사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 네 기사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생태적 파국의 위험, 유전공학 혁명의 결과, 원료와 식량, 물을 둘러싼 투쟁, 그리고
사회적 분열과 배제의 폭발적 증가, 이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자유자본주의가 최악의 고비에 이르고 있는 4가지 신호다라고 그에 져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기라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죠. 지적은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 또는 불안, 문명 속의 불만, 문명 속의 불안. 우리 문명 속에 살지만 늘 불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늘 불안하잖아요. 이 개념을 거론하면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제 20년이 아니라 30년이죠. 지났지만 자유자본주의는 사람들이 바라던 유토피아를 건설하지 못했고 현재 많은 구공산권 국가의 선거에서는 공산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산주의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들이 원하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붕괴했지만 그리고 자유경제 체제로 돌아섰지만 그런 국가들의 선거에서 공산당 후보들이 다시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껏 등장했던 사회주의는 명백한 실패로 끝이 났고 과거에 공산주의들이 그렇게 무너졌지만 마치 내연녀와 도망치길 꿈꾸다가도 막상 그 꿈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는데 망연자실하는 그런 드라마나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많은 남자들처럼 자본주의로의 이행, 자본주의로의 전환했던 그 공산권 국가들이 다시 자본주의 결함만 부각시키는 꼴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늘 아래 거대한 혼란이 있지만 우리는 좀처럼 그런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라면서 본인이 총대를 메고 전 세계의 지식인들을 각성시키려는 그 선봉에 서고 있는 거죠. 종말의 시대에서 살아가기, 이 책의 구성은 슬픔의 5단계의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자, 슬픔의 5단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해지고 그것을 거쳐 수용에 이르는 5가지 단계인데요. 지식에 따르면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수많은 이데올로기적 은폐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한편으로 전 세계의 반자본주의적 시위를 통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 근본주의를 통해 표출되고 있죠. 그 단계를 넘어서면 타협의 단계인데요. 새로운 차원의 정치 그리고 경제에 대한 토론과 마르크스주의의 부활의 형태로 그 타협이 나타납니다. 다음 단계는 우울이고요. 우주론적 의미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듯 보이는 사건들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우울의 단계입니다. 이 우울 단계마저 거치면 이젠 새로운 형태의 참여와 해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수용하게 되고요. 이는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았고 민주주의가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 수용의 단계, 새로운 형태의 참여와 해방이 필요하다는
자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지적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일부 문제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뿌리를 둔 자본주의가 단지 시기의 문화, 그러니까 평등주의라고 할까요? 누가 나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평등주의와 소비지상주의로 자본주의가 변질되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현재의 이런 총체적 자본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붕괴라고까지 표현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 이상적인 그 기능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런 현상을 야기했다는 건데요.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모든 종류의 사회 문제와 모순이 교환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개발도상국의 굶주린 아이들을 돕는 캠페인은 돈을 주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상태에 빠진 진짜 원인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줬으니까 이제 면책이 된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나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했으니까.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한다거나 그것을 부러뜨려 주려는 그런 노력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돈으로, 기부금으로 떼온다는 거죠. 그런 돈의 교환으로 모든 종류의 사회 문제와 모순들이 해결될 것,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전 좀 생각이 달라요. 기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탐스 슈즈라는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 기업은 우리가 신발을 한 켤레 구입할 때마다 극빈층에게 한 켤레의 신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탐스 슈즈를 사 신고요. 그럼으로써 본인이 그 개발도상국에 어떤 기부를 하고 국제 원조를 하는 것에 참여하고 또 본인의 그런 활동을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타인도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본주의 하에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그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자본주의를 수정하거나 자본주의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돈과 시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돈으로 사면 받을 거라는 그런 논리인 거죠. 슬라보의 지적은 자본주의가 수백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 확고한 이데올로기이므로 이것이 도전을 받으면 우리도 무언가 그 속에 있는 그 자본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그 속에서 어떤 혜택을,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들도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리라고 보는 거죠. 그의 이런 신랄한 비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이 자본주의가 어려서부터 정답으로만 생각되어 왔던 그 흑과 백으로 나뉘어진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늘 정답으로 마킹되어 왔던 그 자본주의라는 것에 이런저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함들이 독성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에 감염되었던 그런 자본주의라는 종교의 그 신앙에 빠져있던 우리들의 삶도 무언가 잘못된 조금 이상한 그런 구석이 있음을 눈치채게 될 거라고 본 거죠.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비단 종교적인 믿음이 자본주의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도 하나의 종교로서 특히 화폐제도에 대한 믿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 점이 이데올로기의 냉소적인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감상성이 무자비한 경제적 현실을 감추고 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이데올로기적 냉소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신념의 종교적 속성을 가려주고 있다. 우리가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어느새 우리의 종교가 되어 있는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잭은 미국 자유주의자들이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에 집중하느라 자본주의라는 훨씬 더 큰 이슈는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월터 벤 마이크스의 지적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현대 이데올로기의 단적인 예로 BBC 여행 프로그램을 들어요. 이 프로그램은 현지 상황에 관한 진짜 충격적인 자료는 걸러낸 채로 세계를 아주 역설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정치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미 자본주의적 신념에 점령당하여서 완전히 좌우된다는 그런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 그 무엇도 정치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 탐욕스런 자본가들을 비판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자체 증식하며 생태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비인간적인 자본 세력들, 그들의 부단한 움직임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지구와 인간을 구하는 일이 은행과 자본주의 질서를 구하는 일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죠.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우리의 장기적인 존속을 위협하는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잭은 위키리크스란 조직에 관한 글에서 이곳의 진짜 표적은 개별 정부나 정치인이 아니라 권력의 용인된 비판 세력을 포함한 권력 구조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데요. 위키리크스의 성공, 그것이 성공했던 것은 기존 질서가 더는 스스로를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못한다는 그 신호이기도 하죠. 비밀이 폭로된 어떤 그것보다 그 권력 구조에 의한 권력의 쇼가 종전처럼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성과라 할까요? 지잭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 사회 전반에 관한 그의 평가인데요. 이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외양이지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실 따윈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기초적인 문화적 기술 중 하나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모르는 척해야 할지, 또 어떻게 이미 벌어진 일을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취급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느 이탈리아 신부가 인터뷰에서 동성애자임을 밝히지 못하도록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제지당한 일, 그리고 수백 명의 소아 성애자 신부가 처벌받지 않고 은폐되고 있는 현실, 어떤 이데올로기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런 부당하거나 옳지 않은 것과 같은 일들이 용인되고 묵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용인하고 묵인하는 그런 스킬,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사회화되면서 배워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배워져야만 사회에서 쉽게 동료로 취급받고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지잭은 이렇듯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외양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의 특징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잭은 실패 국가인 콩고를 예로 들고 있어요. 이곳은 광물 자원을 약탈해가는 외국 기업들에 매수되어서 아이들에게 마약을 강제 투여한 군벌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데요. 세상에나 말입니다. 헐값에 팔려나간 광물은 노트북과 이동전화 부품 개발에 사용되고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콩고가 미개한 현지인들 때문에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은 그 나라의 미개한 현지인들보다는 그 문제의 근원은 해외 기업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잭의 의견에 의하면 말입니다. 콩고의 울창한 정글에는 분명 상당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어둠의 원인은 다른 곳에, 즉 우리의 은행과 최첨단 기업의 밝은 중역실에 그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잭은 주장합니다. 또 민족 분쟁의 배후에서도 우리는 분주히 가동 중인 글로벌 자본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민족 분쟁의 배후에 아주 첨예한 그런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다큐멘터리나 고발 프로그램 혹은 기사, 현지 기사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간 또 그의 주장도 있어요. 자본주의에 관한 이런 지잭에 마땅치 않은 못마땅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지잭은 반미주의자가 아니며 오히려 고상한 도덕적 원칙을 표방하면서도 뒤로는 자국의 안정을 위해 온갖 지저분한 일을 마다하는 그 나라, 큰 나라 미국에 은근슬쩍 기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태도가 대단히 위선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지잭의 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을 이데올로기에 도취된 무법자나 불안당으로 돈만 하는 무식한 것들 이 역사도 짧은 이런 캐피탈리즘의 화신들 뭐 그런 식으로 치부하지만 그런 유럽 국가들의 태도에 대단히 위선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젝은 유럽인인 지젝이 유럽인들의 그 태도를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젝이 제안하는 그런 해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젝은 공동체주의 정신이 확대되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를 정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체주의 정신을 통해 공동자산, 즉 아무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류의 보편적 공간을 보호하려는 주장,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공동자산에는 우리 모두가 살고 있지만 아무도 그 누구도 궁극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환경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유전공학적 공동자산, 인류의 유전공학적 공동자산, 그리고 특정 집단이나 이데올로기에서 징발할 수 없어야 하는 그런 인류의 문화적 공동자산, 이런 것들이 바로 공동자산,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공동자산에 포함됩니다. 지젝은 그러면서 또 지적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과거에 등장했던 모든 공동체주의적 조직은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소유욕이나 지배욕, 이런 인간의 본성에 의해 몰락했고 끔찍한 정권, 그리고 창의성과 자유를 질식시키는 그런 정권들을 탄생시켰던 그런 비극적 경험들을 인류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힌트를 좀 얻자고 하면 이런 공동의 자산, 공동의 그런 인류의 보편적 공간을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에 있어서 성공하려면 우리가 목표하는 정말 그런 공동자산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려면 우리가 바라는 인간상이 아니라 아주 아이디어란 그런 인간상이 아니라 실제의 인간 행동에 기반을 두어서 방법을 찾고 해법을 만들어서 펼쳐나가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그 원인이 이 부족한, 이 나약한 그런 이성에 기반한 합리적 인간, 도덕적 인간, 이런 좀 완벽한 인간을 상정하고 만들었던 제도와 사회 체제,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고 때로는 감정에 지배받고 어쩌면 감정에 더 많이 좌우되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에 좌우되기도 하는 때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앞에, 유혹 앞에 굴복당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들이 운영하고 집행하는 그런 체제, 그리고 역시 그런 제도와 사회가 품어야 되는 이 영위시켜야 하는 대상들도 그런 나약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그 중요한 사실에 기반해서 접근해야만 우리의 그런 공동 자산들을 잘 어떤 누구도 소외 없이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깨달음을 또 지잭은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잭의 사상을 뭐 짧은 30분 안에 다 전달하는 것은 불가하기도 하고 제 능력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다. 그리고 이런 그의 주장이 지금 시대에 관통하고 있구나. 시대의 정신이구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하시면 어떨까 해요. 끝으로 이 지잭의 책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기의 모순과 혼란, 이 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순과 혼란은 지잭의 스타일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대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잭은 철학이 넓은 시야로 정치학과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다른 모든 학문 분야를 두루 조망한 것이라는 헤겔의 믿음을 공유하고요. 그 믿음에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네요. 철학이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개인적인 삶의 무기도 될 수 있지만 여러 개인이 모여있는 큰 공동체, 사회의 강력한 무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요. 지잭에게 있어 철학은 니체의 표현대로 바꾸자면 세계를 바꾸어갈 힘을 지닌 만학의 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철학을 늘 그려온 것처럼 오늘도 강하게 권장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 읽어드린 이 지잭에 대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기에 대한 소개는 톰 보틀러 보던 씨가 지은 짧고 깊은 철학 50이라는 책 속에 수록된 한 챕터였습니다. 이 녹음을 제가 너무 서투르게 해가지고 얼마나 전달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부족한 부분은 마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코로나 잘 이겨내는 그런 하루 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이었습니다.